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2차 출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천, 당포, 당황포, 율포해전. 자, 가볼게요. 지도를 봅니다. 네이버 지도입니다. 훨씬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해가지고요. 옥포에서 5월 7일 날 승리했고 하포에서도 역시 5월 7일 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적진포에서 5월 8일 날 승리했는데, 아니 당연히 여기가 창원 마산 쪽이고요. 여기가 통영이고 여기가 이제 고성 쪽입니다. 제가 지금 남해안 지도를 막 미친 듯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적진포의 위치가 통영이냐 고성 쪽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옥포하고 하포는 완벽하게 지명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런데 제가 이 적진포 촬영을 하면서 그때 창원이라고 말을 좀 잘못했던 부분 이때 정정하겠고요. 1차 해전이 끝나고 이제 여수 번영으로 돌아왔던 전라 좌수영의 이순신은 나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옥포 파외 병장을 써서 선조에게 알렸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빨리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고 서해 바다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쪽에 외성을 쌓아라. 아니 일단 1차 출정 때는 나름 옥포해전에서는 상당히 큰 전투였고 많은 함대를 격침시켰지만 수적 우위에 있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일본의 대규모 선당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순신도 노심초사했고 그래서 전라좌수영의 해군들을 그만큼 훈련도 빡세게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레이더망에도 아니 이 경상도 서해바다 쪽에 외선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라 좌수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상도 서쪽에 진출한 왜군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승리하려면 아니 함대 숫자가 더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 우수영 이혁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혁기 장군이 6월 3일까지 전라 좌수영에 당도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 경상 우수영 원균의 글이 5월 27일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0여 척의 외선이 이 사천 쪽에 나타나가지고 원균이 내가 도망쳐가지고 노량해협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전라 좌수영 입장에서도 만약에 외선단의 침략을 받게 되면 이쪽 사천바다로 해서 노량해협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에 섬들을 뚫고 이렇게 큰 바다로 오는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원균이 이쪽까지 도망을 쳤고 외선단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전라 좌수영 입장에서도 위기인 거죠. 그래서 6월 3일에 이혁기 전라 우수영 부대와 합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출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순신 입장에서 이렇게 출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군이 이렇게 침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걸 장군에게 이 정걸 장군 이야기는 진짜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당시 정걸 장군 연세가 70대 후반이십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군도 아니고 전라 좌수영의 고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글 장군에게 거북선 한 대와 몇 척의 판옥선을 남겨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자신은 23척의 판옥선과 함께 원규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량 쪽으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옥포로 출정할 때는 판옥선이 24척이었는데 지금은 23척이 됐죠. 근데 이 판옥선 23척에 거북선 2척이었는지 아니면 거북선까지 포함해서 23척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도 큰 배 판옥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 계산대로라면 당시 판옥선이 21척이었고 거북선이 2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균의 3척의 판옥선과 이렇게 노량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휘하 부장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아니냐. 그분들 출전 명단을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중위장의 순천부사 권준, 이 권준은 당시 전라 좌수영의 넘버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권준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이순신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어영담이 죽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슬퍼하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녹도만호 정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순신 장군의 조자룡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와, 용맹하셨던 분입니다만 정훈 장군이 나중에 부산해전에서 죽었을 때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 나대용, 실제로 이제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냐라고 추측하고 있는 분이 나대용인데 이순신의 군관이고, 우리 판옥선의 대장이 탄 배를 이제 기함이라고 합니다. 대장선. 항상 이순신 옆에는 나대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립도 항상 이순신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여러 부장 중에 좌정훈, 우희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분들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2차 출전 때는 귀선 돌격장, 거북선, 그래서 이기남과 이연양, 거북선 두 척이 출전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원균과 만나가지고 사천 이렇게 갔더니, 사천 해협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 외선이 13척이 정박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13척 중에 한 척은 여기서 미리 잡았고 12척이 정박해 있는 겁니다. 왜요? 일본 애들은 여기에 외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천의 외성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천해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천 해협입니다. 사천 여기 선진이라는 곳에 실제로 사천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척의 배는 이 외성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 현장을 방어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척이 이쪽에 이렇게 정박해 있었는데 조선의 배들이 이렇게 진격에 들어갔더니 12척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썰물이었습니다. 암초가 많아. 거북선이나 판옥선이나 굉장히 무거운 배니까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유인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배들이 이렇게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척 배가 따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천해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유인작전에 12척이 말려 들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격침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차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2척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12척이 어디 정도까지 따라 나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따라 나오는 척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함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서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아직 포의 사정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더니 만조기 사천 해협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밀물이. 그러니까 이순신이 밀물이 들어가는 때를 보고 바로 눈이 번쩍하면서 거북선 두 척 돌격 앞으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많은 배 중에 거북선 두 척만 일본의 함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저쪽에서도 이 거북선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겠죠? 근데 일본군 총사령관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상황이 우스운 거야. 아니, 너희는 포의 사정거리가 기니까 먼 곳에서 쏘았을 때 우리가 패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냐? 백병전을 하단 말이냐? 감히 우리 일본 수군과 거북선이 점점점 왜군 선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m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일본군은 조총을 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판옥선 같은 배에 거적을 둘렀다라고 일본군은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거적 안에는 조선의 최정의 무사들이 탑승해 있다가 이들이 일본 배들과 가까워질 때 뛰쳐나올 걸 예상하고 백병전을 준비하는구나. 일본 무사들도 전부 갑판이 올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50m 안에 들어오니까 조총을 발사했는데, 일단 그 거적을 둘른 쪽에 조총을 발사했는데 조총이 팅팅팅 튕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 하부 쪽을 조총을 쐈는데 틱틱틱 꽂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조총의 사정거리가 50m이고 실제 나무 두께 5cm를 통과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조총이. 근데 거북선은 나무 두께 15cm짜리 배였던 거죠. 그리고 거북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일단 뭐 용머리 같은 게 하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용머리에서 대포가 한 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포를 딱 맞은 일본의 외선 중에 하나가 작살이 났겠죠. 그러더니 거북선이 계속해서 돌진해 오면서 실제로 여러분 배들끼리 충파를 하고 배를 들이받을 때도 들이받는 배가 실제로 다른 배 적선의 옆구리를 들이받는 거죠. 그래야 옆구리 쪽이 약하니까 앞끼리 부딪히면 서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살짝 서로 피하는 게 전쟁하면서도 이건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면서 이렇게 일본 외선과 거북선이 이렇게 겹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북선의 노에 의해서 일본의 앞쪽에 있는 쇳기분의
노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일본 새끼분에는 한 사람이 젓는 노고 거북선은 5명, 6명의 격군이 달려들어야 젓는 노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의 크기 차이와 강력함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백끼리 부딪힐 때 능력이 되면 격군들이 고생해서 노를 들어 올리면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새끼분의 노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거북선이요 적진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해집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포라는 건 원래 우리가 사정거리가 뭐 길다 뭐 우리 황자총통, 지자총통, 천자총통 이런 거 있잖아요. 천자총통은 뭐 몇천 미터 날아간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임진왜란 후반부에는 이 천자총통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일본 배들이 약해가지고 현자, 지자총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본 배들을 격파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함대에서 포를 쏠 때도요. 곡사포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쏘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북선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포를 쏘았으니 이거는 직사포를 거북선이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북선에서는 피령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승자총통에 15cm짜리 뭐 나무 젓가락 같은 화살이 10개, 10대 개 정도가 들어가지고 팡 하고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철탄형, 산탄형 포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일본군이 아우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적이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거적은 아니야. 그래서 누가 뛰쳐내리지도 않아. 거북선이 그냥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야. 일본군 입장에서 조총을 쏘아봐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배 위에 뛰어내렸더니 거적이 있었으면 그 거적 아래 20cm 쇠못이 달려가지고 쇠못에 배를 찔리고 목을 찔리고 엉덩이를 찔리고 사타구니를 찔려가지고 피는 질질 흐르고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본군을 매단 채로 거북선이 막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순신은 판옥선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1차 해전에서 옥포나 하포해전에서는 일자진을 펴고 한포 사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장사진, 배들이 이렇게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외선을 격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천해전에서 이순신도 총상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외선까지 다 격침을 시키고 한 대의 배를 살려놓습니다. 물론 작은 배들은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순신의 거북선과 판옥선이 그냥 그대로 후퇴를 합니다. 이순신은요. 어지간한 전투에서는 꼭 한두 대 배를 살려둡니다.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외선을 다 격침시키면 이때 살아 돌아간 외놈들이 육지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이며 외선 한두 척을 살려놓으면 걸어서 부산까지 도망가는 이보다 배로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 배를 타고 돌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부대가 철수를 해가지고 이 사찰의 끝에 있는 모지랑포인가 모자랑포 이곳에서 이제 정박하고 나머지 한 척의 큰 배와 작은 척의 배들이 빠져나오길 기다렸던 거죠. 하루 정도 잠자고 지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배들이 외놈들을 가득 싣고 돌아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이 작사를 했던 전투. 그게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이 사천해전에서 이순신은 거북선의 위력을 확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순신이 굉장히 들뜬 마음이었다. 이순신 장군만 부상당하는 게 아니라 나대용까지 부상을 당했다. 나대용은 이순신 옆에 있는 군관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함,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선이 바로 조총 사정거리 안에까지 들어갔던 전투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해전이 바로 사천해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에서 거북선과 우리 판옥선이 일본 함대 다해서 13척을 아작을 냈습니다. 사천해전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구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거북선에 이건 뭐야 지금 바다 위에서 이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배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대장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야. 신은 여러 배에서 용감한 군사들을 뽑아 쫓아가 목을 베게 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숲이 울창하고 또 해도 저물었으므로 도리어 해를 입게 될까 두려워서 외적을 찾아가 못 베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일부러 작은 배 몇 척을 남겨두어 적을 유인해내요. 모조리 잡아 없앨 계획을 세워놓고 밤을 타 배를 돌려 사천 땅 모자랑포입니다. 나와서 진을 치고 밤을 지샜다가 나머지 도망쳐오는 외적까지 격침시켰던 게 이순신의 사천회전이고 바로 5월 29일에 2차 출정 첫 번째 승리였고 이순신 전체 전투의 네 번째 사승째를 거두는 전투가 바로 사천회전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사천회전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이순신이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접전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 자기가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 적의 총알에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가 또 언제나 갑옷을 입고 있으므로 상한 구멍이 헐어서 진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과 또는 바닷물로 씻고 있지만 아직 쾌차하지 못해 유성룡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편지를 썼던 게 1593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당했던 건 1592년 5월 29일 사천해전이고요. 그러니까 1년 넘도록 이순신은 이 사천해전에 당한 부상 때문에 실제로 화를 당기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부상을 달면서 그 많은 앞으로의 해전에서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약간 좀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승리하고 사천에서 승리하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량도까지 갑니다. 1차 출정 때는 1592년 5월 4일에 출정해서 5월 8일에 여수항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4밤 정도를 바다에서 지새워야 했죠, 우리 전라자수영 군인들이.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전투와 전쟁에 대한 공포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백전백패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전라자수영 군인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출정 때 탈령병 황모모 씨였는데 이 친구 목을 베가지고 군중에 걸기도 했던 게 이순신 장군인 거죠. 그런데 1차 출정 때 4일간 바다에서 잠을 재울 때는 배 위에서 잠을 재웁니다. 육지에 못 내리게 합니다. 왜? 육지에 만약에 이런 곳에서 잠을 잤을 때 이 남해군은 섬이지만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탈령병이 생길까봐 이순신 장군도 불안해서 힘들지만 다 배 안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해전에서 사량도를 갔습니다. 사량도는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는 1차 해전과 사천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량도에서는 함선에서 전라자수영 수군들을 내려서 편히 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량도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거 뭐 사량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경상 우수영에 속하는 섬 사량도인데 경상 우수영 원균이 판옥섬 바닷속에 집어넣고 도망을 쳐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군인들은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사량도 주민들도 알아. 여기저기서 다 패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막 보초 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 수군 수십 척이 나타나니까 사량도 주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 쏟아져 나와서 여기저기서 음식을 가지고 오고 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인들을 대접하는데, 이제 군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는 전라자수영 군인이다. 그런데 우리 전라자수영의 총사령관이 지금 총상에 당하셨다. 이분 잘못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도 군인들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천해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순신 장군이 6cm 살을 도려내서 총탄을 뽑아내십니다. 이게 진짜 관우가 독화살 맞고 화타에게 시술을 받을 때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웃으면서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순신 장군도 실제로 총알을 빼내면서도 아주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밤에 사량도를 돌아다니시면서 장병들을 장려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량도에서 하루 이틀 정도를 쉽니다. 5월 29일 날 사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쯤에 바로 이 당포에 또 엄청난 왜군이 정박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이순신 장군이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량도 바다에서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 이 가까운 거리 지금 같으면 계속선로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당신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걸려서 당포에 도착했고, 당포에서는 조금 잘 나가는 일본 외장의 목을 드디어 베기 시작합니다. 당포해전으로 가겠습니다.